안녕하세요. 대전에서 왔습니다. 원래 어제 가야 되는데 어제 제가 자궁 강의가 10시에 끝나가지고 참 오고 싶었으나 못 오고 지금 왔습니다. 그래서 민들레 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의 창단 멤버고 이사장을 했고 한 20년 동안 거기서 지금도 감사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회적 기업 협의회, 거기 연합회가 아니고 사회적 기업 협의회 회장도 맡아서 한 4년 정도 공동대표, 상임대표 맡아서 활동을 했습니다. 예. 제가 마이크를 제가 뭘 만지면 안 되는 기계입니다. 소리 들리세요? 갑자기 안 되구나. 네, 여러분들 뵈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나 싶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이런 열정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시려고 계속 교차 모임 하시는 것 같은데 대전은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모이자고 하면 모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부럽기도 하고 약간 저희도 뭘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더군다나 새해를 맞고 준비를 해야 되는 한국에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저희가 협동조합 정체성 논의는 지난번 강의에서도 들으셨겠지만 올 초에 굉장히 세게 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정체성에 관련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여러분들 가만히 보시면 30년에 한 번씩 우리가 협동조합 치원칙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원칙이 30년에 한 번씩 바뀌어져요. 지금 갖고 있는 치원칙도 그게 옛날부터 있는 원칙이 아니라 한 3번 정도, 4번 정도 바뀐 원칙이라서 보면 이게 바뀌어진 지가 1990년도에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2020년이잖아요. 벌써 30년 된 거죠. 30년이 됐으니까 다시 한번 시대의식, 우리의 시대적인 그런 변화 이런 것들을 반영한 새로운 원칙이 필요한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답이 다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답을 몰라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런 답들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과정이 이런 정체성 관련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저는 메이들 보고서를 다시 한번 반추하는 게 굉장히 의미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걸 통해서 이게 레이들 보고서가 원래 21세기 보고서라는 그 이름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21세기에 20세기에 21세기를 준비하는 보고서라고 보시면 되는데 가장 핵심적으로 우리가 정말 저렇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협동조합의 성장에 있어서 위기는 신뢰의 위기, 경영의 위기, 사상의 위기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들 협동조합 처음에 해보실 때 가장 어려운 게 협동조합답게 성장을 하려면 정말 신뢰를 쌓아야 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만 듣습니까? 그냥 일반 협동조합도 마찬가지로 신뢰를 쌓아야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 온인 매진을 하다 보면 자동적으로 이게 들어가요, 비용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예요, 초기에. 그러면 그거는 또 경영의 위기로 이제 연결이 되고, 이 경영의 위기, 그러면 이 시간이 지나면서 경영을 좀 어떻게 극복해 볼까? 예. 굉장히 노력을 하면, 제가 만지면 사고 나면, 큰 목소리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영의 위기가 그때부터 발생이 되고, 그러면 경영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합니다. 출자금 모으고,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든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런 과정을 지나가 보면 우리 뭐 하는 데지? 다시 한번 우리 뭐 하는 데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상의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게 20년 동안 민들레가 저희 민들레 의료복지 사회협동조합이 했던 일이에요. 초기에는 정말 그 뭐 기존에 있지도 않은 어떤 돌봄, 있지도 않은 뭐 의료 예방 활동 이런 것들, 있지도 않았던 가서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사분들이 가서 하는 그런 왕진 지금은 그게 지금은 약간 제도적으로 정착이 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걸 막 하다 보니까 적자가 생기는 거예요. 적자가 무려 10억 가까이 됐습니다. 10억. 그때 제가 이사장을 맡아가지고 고민이 꽤나 있습니다. 잠을 못 잤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적자를 만회하기 위한 어떤 방법들, 그런 방법들을 찾다 보면 뭐가 있겠습니까? 그때는 제도적으로 보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공모사업, 공모사업에 이제 참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게 산자부 활동으로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그 커뮤니티 케어를 한 거예요. 커뮤니티 케어를 대전에서 한 거고 그래서 산자부 사업 중에서 각 지역에 특색이 있는데 저희는 통합돌봄 사업을 대전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경영적인 것도 커버가 되고 그래도 저희는 기존에 하고 해야 된다고 했던 것들이 계속 이어나가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 그런 거죠. 협동조합은 인간의 필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무엇인가가 보편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무엇인가가 뭘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간의 필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뭔가가 더 필요한데 그거는 협동이죠. 협동. 결국 협동이고 어떻게 결사들에서 함께 그 협동화를 만들어 나아가느냐의 그 협동조합의 어떤 비전, 사명, 결국은 이 생존이 달려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정체성이 이기는 계속해서 말씀드릴 수 있죠. 지금 제가 준비한 내용은 레이들러 보고서 때만 해도 다국적 기업과 경쟁하려고 하는 그런 전략들이 많은데 여기 규모화 전략, 중앙 집중화 전략, 단일한 전국 조직화 전략 이런 전략들이 많은데 이거는 저희한테도 굉장히 의미 있는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 규모화 전략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협동조합답게 규모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몬드라곤 협동조합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몬드라곤 협동조합의 은행이 그랬고요. 노동인구라는 은행이 그랬고, 그다음에 연구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연구소가 그랬고, 그리고 학교도 그렇습니다. 학교, 몬드라곤 학교도 그렇고. 근데 그런 것은 연구나 교육이나 금융이나 그런 거는 협동조합들이 세워야 되는 거죠. 협동조합들이 출자를 해서 협동조합이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2차 협동조합입니다. 이게 말하자면 2차 협동조합. 우리 지역에 2차 협동조합이 있는가? 그 2차 협동조합이 뭐 사회적 기업 협의회, 마을기업 연합회, 그죠? 협동조합 연합회 이거 빼고. 이렇게 빼고 진짜로 사업이 필요해서 이종가 협동조합으로 뭐 그 연합회를 세우든지 아니면 연합회가 안 되더라도 컨소시엄을 맺든지 그렇게 해서 함께하는 조직들이 있는가? 그게 저는 관건이라고 보는 거죠. 그게 이제 처음엔 컨소시엄이 됐다가 나중에는 정말 그 업종에 뭐가 됐다가 연합회가 됐다가 그러면서 우리도 못할 거 없잖아요. 몬드라곤이 했는데 그렇게 해서 성과를 냈는데 분명히.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분명한 어떤 비전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왜 몬드라곤이 하는데 우리 못하냐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지역에서 그런 식으로 2차 협동조합들이 해야지 된다고 보고 있고요. 몬드라곤은 계속해서 이상을 추구했어요. 호세 마리아 아리스멘디 아리에테 신부님이
그렇게 이상을 추구했던 그런 내용들이 점차적으로 뭐 이렇게 5명의 제자들 그리고 연결해서 많은 조직가들이 그 양상이 된 거죠. 그래서 거기도 보면 그렇게 협동조합다운 협동조합으로 정체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양성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 어떻게 양성이 되냐면 이사회가 있잖아요. 우린 이사회가 있어요. 이사회만 있는데 거기는 노동자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노동 조합평의회라는 조직이 있는데 노동자들이 좀 이렇게 리더로서 성장을 하려면 그 조합평의회 대의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대의원으로 들어가서 실제로 뭐 노동자들을 위한 어떤 대의적인 활동에 참여하기도 하고 경영에 또 참여하기도 하고 간접적으로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성장이 되고 키워지는 그런 과정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저희도 2차 협동조합 하면서 그렇게 만들면서 누군가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누구를 보내시겠어요, 그러니까? 제일 똑똑한 사람 보내세요. 제일 똑똑한 아끼는 사람을 보내시면서 2차 협동조합에 뭐 함께 또는 같이 그죠? 예. 우리 뭐 이제 반반씩 그 반상근을 하던가 아니면 뭐 파견을 보내서 1, 2년 동안 키워서 다시 이렇게 돌아오게 하던가 그런 식으로라도 조직과 사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야지 결국 이런 위기에 빠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죠. 여기 보면 정체성의 위기 이렇게 있습니다.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 다국적 기업과의 경쟁, 뭐 사업만 잘하는 성향 이런 것에 의해서 뭐 천착되지 않고 새롭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처음에는 여기 제가 말씀드렸을 때는 역사와 정체성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이게 80년도에 이 레이들러 보고서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그 레이들러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를 담아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을 한 거고 그 내용을 저는 조금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데 계속해서 그렇습니다. 콜롱뱅이라는 학자도 협동조합과 관련돼 가지고는 5가지 원칙을 얘기했는데 여기 보면 일본의 연대와 상호관여의 원칙이죠. 상호관여, 개입입니다. 개입. 몬드라곤은요 개입이란 단어를 썼어요. 그 몬드라곤 보면 그런 것도 있어요. 기업국이 있잖아요. 기업국. 병원 학교. 그 금융만 있으면 되지 왜 기업국이 필요하겠어요? 기업이 잘 되라고 그죠? 기업이 잘 되라고 실제로 신설했을 때 기업이 잘 되라고 뭐 우리로 말하면 컨설팅을 해주던가 하면서 성장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3년 동안 적자가 나더라도 봐주는 거죠. 계속해서 그러면서 기업이 잘 되도록 하는 컨설팅을 계속 해주고요. 그 뒤에 보면 한 20년 뒤에 보면 또 경제가 어려웠을 때는 어떤 걸 세우냐면 개입과 말이 좀 그런데 개입 있잖아요. 개입 그 몬드라곤 그 노동인민금고의 기업국처럼 개입과를 세워서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는 어려운 협동조합들에게 도움을 주는 상호 관여라는 표현을 보니까 그런 생각이 나는데 연대와 상호 관여의 원칙은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우리의 식으로 말하면 영리만 추구하지 않는다 그렇게 표현해야 되겠죠. 정체성의 위기, 가치의 위기, 뭐 이런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도 2차 조직, 연합회 등 민주주의 원칙이 모든 수준에서 관철돼야 된다는 말씀이 있고요. 공공과 민간과 협동조합 세 부분이 서로 보완을
부분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은 사회적 경제라고 이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사회 연대 경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게 되게 보편적인 넓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민간 기업과 사회적 가치 추구하는 어떻게 사회적 경제가 민간 기업과 함께 할까? 그런 부분도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공적인 우리가 광역시나 아니면 구라든지 그런 기초단체하고 어떻게 그런 공익적인 일을 우리가 함께 할까? 그걸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범위까지도 넓게 봐서 사회연대 경제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시대가 바뀌어지고 제가 있는 의료돌봄 쪽에도 그렇고 그리고 많이들 요새 하시고 계시는 기후위기 관련돼도 그렇고 그런 일들을 할 때는 누구랑 같이 해야 되겠어요, 결국. 네. 광산구나 열심히 이렇게 먼저 돌봄이나 의료 쪽에 보면 지금 하시고 계신 구도 있고, 그 다음에 기업들도 함께 참여하도록 해야 되고, 기업은 기업 나름대로 새로운 ESG, ESG라는 개념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그게 정말 ESG가 사회적 가치가 있는 건지 아니면 마지못해서 하는 건지 그런 것들도 잘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사람들은 정말 기후위기에 대해서 우리가 자연을 돌보고 사람들을 돌보고 해야 되지만 또 하나는 기후정의라는 측면에서 정말 기업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감시해야 될 시민으로서의 의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이제 다른 건가? 절대로 다른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기후정의나 기후위기에 관련된 우리의 어떤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함께 가야지 온전한 결과를 맺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돌봄 쪽은 정말 광주가 좋은 사례를 보여주고 계신 것 같아요. 광주 광산구에서는 광산구하고 의료사업도 나왔잖아요. 의료사업도 설립이 됐고, 근데 약간 다른 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다른 지역에서의 구하고 사회적 경제하고 연결한 지점하고 광주에 연결한 지점하고 뭐가 다른지 혹시 아시나요? 다른 지역은 이 구가 그러니까 이게 중심을 잡지 않아요. 그냥 사회적 경제가 뭘 한다면 사회적 경제가 그냥 떠맡기고 말아요. 떠맡기고 사회적 경제 책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번에 광산구에 의료사업 만들고 그런 프로젝트를 한 거는 딱 구가 할 일을 따로 있어요. 구가 할 일이 있고 그 구가 할 일을 책임지고 했어요. 조사하고 자료 조사하고 그런 어떤 기본적인 일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의료라든지 돌봄이라든지 복지, 이 영역에서는 의료나 복지나 그런 분들이 다 책임을 가지고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세팅을 잘 해놓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걸 가만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 실제로 지역사회가 좀 이렇게 바뀔 수 있는, 변화될 수 있는 지점들이 있는데, 지금은 잘 몰라요. 대전에서도 대덕구 같은 경우가 가장 잘한다고 하지만, 사실 대덕구 공무원들은 여기 광산구 공무원들처럼 주도적이지도 않고 책임을 지려고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낯설거든요, 그게. 어떻게 할지 모르고.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시간이 좀 지나야 될 것 같은데, 여하튼 광주는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좋은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공공과 민간과 협동조합의 세 부분이 보완적인 역할을 해야 되고, 어떤 그 기능이 그 부분에 딱 들어맞는지 근거가 있는가, 이런 질문들은 저희가 많이 해보는 거죠.
다 하여튼 요즘은 주민자치회도 그렇고요, 그죠? 예. 참 이렇게 어정쩡한 것 같아요. 뭐 법제도가 확 나서서 하지도 않고 사회적 경제 뭐 기본법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럴수록 정말 우리들이 사회적 경제들이 해야 될 몫은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만 공공과 민간이 함께해야 될 사기업까지 포함해서 함께해야 될 역할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 미래가 별로 뭐 밝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있을 것 같지도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5년 고령화 사회가 되고 그리고 뭐 기후 위기가 이렇게 바뀌면 어떤 문제가 어떤 방식으로 터질지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 의식을 좀 더 갖게 되는 것 같고요. 네. 보편적 경제윤리, 아까 계속 보편적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이윤만 추구할 수 없는 굉장히 당연한 얘기가 돼버린 거죠. 함께하지 않으면 또 그 사람들의 어떤 상태를 고려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그런 경제 윤리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거고요. 이게 당연히 우리가 갖고 있는 경제 윤리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병원에서 그런 거죠. 사람들이 우리한테 오잖아요. 일반적인 병원은 사람들이 우리한테 와요. 그러면 그게 뭐 어르신이든 정말 필요한 뭐 환자든 오면 주체가 누가 됩니까? 주체가 의사가 되는 거죠. 의료인들 중심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왕진을 가잖아요. 왕진을 가고 그분 댁에 가면 어떤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이라도 가서 보면 주체가 누가 돼요? 그 사람이 됩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 된다는 거는 그 사람의 환경을 다 살필 수 있다는 거죠. 뭐가 필요하신지, 어떤 상태인지, 어떤 마음가짐인지, 왜 아픈지, 가족은 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살피게 되죠. 전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한테 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접근하고 다가가고 하는 그런 정말 함께하는 그런 방식의 함께하는 그런 내용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방식으로 좀 지역사회를 이제 만들어가는 부분들이 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회적 경제라고 해서 꼭 사회적 협동조합 방식의 그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일반 협동조합도 있잖아요. 일반 협동조합도 뭐 소상공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과 함께 그런 것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 설계하느냐. 그래서 여기 뭐 마르틴 부버가 얘기한 것처럼 정말 생산자로서의 인간이 좀 더 유기적이고 그런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그 연결하고 가치를 생산한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의미 있는 얘기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비자 협동조합, 생협도 따로 있지만 기본법 협동조합 말고 생협도 따로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흔하게 접할 수 있고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서 누구나 또 가입을 다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생산자 협동조합도 잘 설계해야지만 협동조합이 정말 지역사회에서 갖춰야 될 어떤 서비스와 이런 제품들 그런 것들도 잘 조달할 수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것도 한번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대적인 방식과 뭐 자본력 이게 굉장히 우리한테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고 이 협동조합을
협동조합을 세우면서 아까 얘기했던 1차 그러니까 일반 협동조합을 보면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될 문제는 그 1차 협동조합이 이렇게 자본화 규모화되는 방식이 과연 협동조합다운 방식으로 그렇게 되고 있는지. 근데 그것도 굉장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본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모집을 하고 그런 거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협동조합적인 방식, 2차 협동조합이나 그런 신용 협동조합도 지금은 이제 협동조합을 지원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돼 있고, 아니면 지역에서 그런 방식이 돼야 되겠지만, 그렇게 이제 이렇게 협동조합이 아니면 무슨 재단이, 사회적 경제 재단이 그렇게 지원하는 방식이 되겠지만, 그걸 그냥 내버려 두면 자회사를 만들어요. 자회사를 주식회사로 만들어가지고, 그 회사가, 약간 펀딩 비슷하게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자본을 만드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실제로 어떤 정상적인 방법, 어떻게 보면 협동조합다운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규모화 시키려고 하다 보면 그런 방식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제가 이렇게 비판하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건강하게 자리 잡으려면 되게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염려가. 왜냐하면 결국은 주화종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렇게 하다가 한 몇 년 지나면 어디가 힘이 세겠습니까? 돈을 불리는 그 자회사가 더 어떻게 보면 힘을 더 유지할 수 있고, 그 자회사가 무슨 프랜차이즈 회사라, 모회사가 프랜차이즈 협동조합이라도 그 프랜차이즈보다는 이렇게 돈을 이렇게 자본을 자본화시키는 그런 회사가 더 중요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상황들은 미국에서도 벌어지고 있거든요. 미국의 농업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우리도 그런 방식이 일반화된다거나 그러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했던 거를 강론처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특히 이게 협동조합 대표님들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앞으로 사회는 탈성장이다. 그래서 경제가 자연의 이 영향들을 더 이상 어쩌할 수 없는 한계 속에서 우리가 경제도 운영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조건이 있는 거죠. 그런 조건이 있고, 그런 조건 속에서 협동조합이 협동조합다운 협동조합으로 경영을 할 경우에는 이런 탈성장 사회에 우리가 오히려 이제 이렇게 맞아 떨어진다고 할까요? 이 사회와 우리 협동조합의 어떤 경영 방식이라든지 운영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 동안에 얘기했던 여러 가지 그 경제가 이런 오이코스냐, 여기 축적의 대상이냐, 그런 얘기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잖아요.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고 아리스토텔레스, 칼폴란이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런 방식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정말 생각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이상적인 사회, 결국 이상적인 사회에 대해 계속 얘기를 하는 그 협동조합이 운영이라든지 경영상에서도 굉장히 건강한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프랑스 협동조합에서도 아까 일반 협동조합 하면서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 제가 놓쳤던 것 같아요. 순서를 잘못. 상업협동조합의 6대 가치가 있습니다. 이것도 소상공인 협동조합 그 자료에 나와 있는 건데요. 이것도 보면은 독립성, 자원 공유, 소유자와 이용자 일치, 운영 참여, 민주주의 연대라고 해서 실제로 내용들 하나하나를 보시면 이런 원칙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굉장히 꼼꼼하게 설계를 하고 꼼꼼하게 실천을 했던 과정들이죠. 이 실천한 과정에
에서 결과가 이런 결과를 가져온 거죠. 이 프랑스에는 80개의 상업협동조합이 있고 뭐 3만 명의 조합원이 있고 이게 이제 프랑스 소매업의 한 30% 정도를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80개의 상업협동조합 안에 4만 개의 점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협동조합당 한 500개의 점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크게 보면 프랜차이즈 같은 어떻게 보면 프랜차이즈 협동조합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고요.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원칙에 따라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근데 또 실제로 제공했던 그 협동조합이 제공했던 그런 방식은 그러니까 협동조합이 어떻게 보면 우리로 봤을 때는 연합협동조합인 거죠. 그죠? 연합협동조합이고 점포 하나하나가 정말 점포 하나하나가 우리로 봐서 사업체예요, 사업체. 그 사업체들. 500개의 사업체가 한 협동조합에 있는 거니까 거꾸로 보면 이 협동조합이 굉장히 2차 협동조합이라든지 그 연합협동조합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연합협동조합의 어떤 내용들이 굉장히 구체적이라는 거죠. 굉장히 구체적이다. 그렇게 할 때만 산업이 살아남을 수 있다. 여기도 보면 뭐 시장조사, 점포 혁신부터 시작해가지고 실제로 홍보하고 그다음 중요한 건 자금 조달 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자금 조달 필요할 때 어려울 때 자금 조달하는 그런 방식. 그러니까 몬드라곤이 뭐 우리가 맨날 교과서에서만 봤던 그 당시에 뭐 1950년대 어려울 때 70년대 그럴 때 이제 그 노동인문금고라든지 뭐 라구나로 같은 뭐 여러 협동조합들 만들고 보험 같은 협동조합, 의료 같은 협동조합들 만들어서 이렇게 했지만 사실 상업협동조합이잖아요. 이거는 상업협동조합. 우리가 상업협동조합도 이러한 어떤 구체적인 마케팅 전략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여기까지 생각을 했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아까 앞에 장에 보셨던 이상적인 설계 우리가 뭐 비전과 미션이라고 했던 이상적인 설계를 하고 그 설계가 계속적으로 이제 다듬어져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 두 번째는 이런 부분도 있죠. 이런 부분들로 조직하고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은 일로 가야 되겠죠. 여기 협동조합으로 가고 그 다음에 필요한 점포들을 늘려야 되고 그렇게 해서 결과는 소규모 소매점의 30%의 결과를 가져오는 그런 결과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것도 많이 보셨겠지만 케벡주에 이것도 보면 이 협동조합은 이게 다 협동조합이 아니고 이게 쌍티에라는 부분이다. 이 부분이 협동조합이거든요. 이 부분이 협동조합인데 이 협동조합을 만들기 위해서 정부도 있고 그 다음에 연방정부도 있고 관련된 뭐 개발 지역 개발 우리 뭐 도시재생 정도가 아니겠죠, 그죠? 도시재생 정도가 아닌 더 촘촘한 지역 개발과 함께 이렇게 협동조합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의 지역 설계를 이제 하면서 지역 설계도 하고 협동조합 설계도 하고 이거 공동으로 함께 손을 맞잡고 하지 않으면 별로 가망성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이런 교과서에서 많이 보시던 거, 그죠? 하려면 다 이렇게 맞춰서 해야 된다. 예. 커뮤니티, 그죠? 우리 지역에 있는 여러 커뮤니티, 뭐 주민자치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커뮤니티가 있고 NGO도 있고 사회적 경제 기업도 있고 한 축은 콘텐츠, 비즈니스 모델, 재정 이런 것들의 실행 수단으로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축이 있고 또 한쪽에는 이제 생애 주기별로 우리 지역에서 뭐가 필요한가 그렇게 하면서 실제로는 뭐 단계가 많죠. 단계별로 조직화 단계, 사업화 단계, 뭐 관리 운영 단계 이렇게 있는데 이게 다 처음부터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건 아닐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함께 설계되고 함께 고려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오른쪽에는 좀 다른 차원에서 오늘 포럼 하시지만 포럼, 협의체, 위원회 이런 식의 어떤 공식적인 기관이 되겠죠. 그리고 연구, 사업 지원, 금융, 그다음에 이제
제도적으로 조례, 예산, 뭐 제도 이런 식으로 함께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혁신적인 의제들을 발굴하고 발굴된 의제들은 이제 그런 계획하에서 전체 계획하에서 좀 이렇게 진도를 나가다 보면 어떤 건 성공하고 어떤 건 뭐 다 각자 다르죠, 그죠? 그래서 저희는 이걸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는 두 가지 대전에서는 성공을 한 거죠, 그죠? 이게 이제 2005년도에 저를 비롯해서 저를 포함해서 한 5명이 전략을 짰거든요. 근데 두 가지를 이제 돌이켜 보면 한 7년, 6년, 7년 됐는데 두 가지는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혔다고 하는 게 이제 푸드 플랜하고 아까 의료 돌봄입니다. 로컬 푸드라는 거를 지역에서 좀 이렇게 인구에 회자될 만큼 많이 이렇게 노출시켰죠, 실제로. 그래서 이 로컬 푸드는 두 가지입니다. 우리는 품앗이 마을 사회적 협동조합하고 품앗이 생협하고 두 개가 품앗이 마을이라는 하나의 콘텐츠를 가지고 제휴기업입니다. 제휴기업. 그래서 굉장히 둘 다 누가 만드냐면 결국은 대전의 시민사회들이 만들었어요. 우리 민들레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도 대전 시민들이 만들었고 출자를 해줬고 여기도 출자를 해준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는 생산이니까 생산 쪽에 농민 쪽의 관계들 그리고 소비자 쪽의 관계들 그리고 소비자 쪽에는 특히 이 생협이 교직, 홍보, 매장 교육 이런 것들을 시키고요. 그리고 바깥으로는 지역화폐 지금 지역화폐를 우리가 산자부 사업으로 또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의 대전 온통 대전 이런 거 말고 이렇게 해서 한번 쓰고 마는 거 예산으로 이렇게 돌리는 거 말고 실제의 화폐의 기능을 할 수 있는 화폐들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반대치의 그 어떤 경험과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거 만들기가 약간은 다른 데보다는 수월한 건데 또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앞으로는 여기 육지, 해녀, 팜팜 많습니다. 이 협동조합들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돌릴 수 있는 다른 협동조합들, 그러니까 품목적으로 어떤 것도 만들 수 있고 교육 관련된 협동조합, 조직 관련된 협동조합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여기가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2차 협동조합이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식의 전략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중간 지원 기관이 저희 같은 관설 중간 지원 기관도 있지만 이렇게 민영으로 진짜 중간 지원 기관이죠. 이건 사람들이 정말 필요한 것을 찾아서 그리고 청년들을 교육하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육 못하는데 거의 대학원 수준으로 프로그램 짜가지고 그건 실제잖아요. 실제 직업 교육이 되는 거죠. 몬드라곤에서처럼. 예. 네. 이게 자랑을 많이 하면 나중에 후회하더라고요. 민들레 같은 경우도 약간 추상적이고 어려운 개념이지만 사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커뮤니티 케어가 되면 이 중간에 민관 협의회를 통해서 그래도 우리가 잘 돼 있는 곳이 지금 복지가 잘 되는 거 주민센터입니다. 거기 가면 이게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있어가지고 연결이 굉장히 잘 돼요. 그리고 지역마다 그래도 복지관들이 자리 잡고 있고요. 근데 그런 것들 다 활용해야 된다는 거죠. 함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사회연대 경제 그런 개념처럼. 그래서 저희는 뭐 해야 되냐면 당연히 민들레는 여기서 중요하게 의료하고 돌봄과 연결되니까 이런 겁니다. 어떤 사례를 말씀드리면 어르신이 혼자 있는 어르신이 입원했다가 퇴원을 해요. 근데 보통 입원했다가 어디로 가나요? 요양병원을 가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요양병원을 가시면 끝나는 거라고. 여러분 요양병원에 가시고 싶으세요? 그건 아닐 거예요. 저도 이제 약간 이제 나이가 돼가지고 저 부모님도 어머님도 계시거든요. 어머님도 80이 넘으셨는데 지금 집에 계신데 그런 생각 안 하죠. 못 하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앞으로 더 그렇게 될 건데 문제가 되게 많아요. 그 문제는 여기서 다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그러면 어떻게 그거를 극복을 할 것이냐. 이런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서 커뮤니티 케어라는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병원에서
이분이 어떤 치료를 받고 나오시더라도 집으로 나오시더라도 이분은 당장 이렇게 뭐 이렇게 식사를 하시거나 그럴 정도도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 한 달 정도는 더 이제 치료는 아니고 그냥 이제 돌봄 드려야 되는데 그런 건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사례들이 많거든요. 그럴 때 아까 왕진이라는 제도 뭐 돌보는 제도 간호사 그다음에 사회복지사 함께 한 팀을 이뤄가지고 필요한 서비스가 뭐냐 그분이 필요한 의료가 뭐냐 필요한 서비스가 뭐냐 해서 한 달 동안 돌봐드리다가 정말 이제 나았으면 사회생활을 하면 그걸로 끝나겠어요? 아닙니다. 꼭 그렇게 그런 분들이 뭐가 되냐면 그분들이 다시 조합원의 조직가가 되는 거죠. 조직가까지는 안 되더라도 이렇게 어르신이 어르신을 돌봐드리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어르신이 어르신을 돌봐드리는 그런 역할을 또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서로 돌봄이라는 그런 체계가 만들어지고 있고요. 아마 그 광주의 의료사협에서는 저희보다 더 멋진 어떤 체계를 만드실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워낙에 잘 하셔가지고.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 있는 여러 가지 뭐 영양, 운동, 여가, 의료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경제에서 세팅하자. 사회적 경제에서 그래야지 올바르게 지금의 의료의 난맥상, 이 뭐 요양이라든지 그런 그 굉장히 상업화된 그런 부분을 뭐 이렇게 기름을 딱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말 사회적인 어떤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사회적 경제가 그 갖춰야 되는 거죠. 이것도 힘들더라고요 보면. 이것도 힘들어요. 필요한 서비스를 이게 만들어내야 돼요 정말. 요구 맞춤. 그리고 돌봄도 틈새 돌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그 체계도 맞춰야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대덕구에 또 통합도 우리 동네 동네 돌봄 조례, 동네 돌봄 조례라고 해서 조례도 만들어지고요. 여하튼 그쪽에 한쪽이 있고 이쪽은 공급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밑에는 수요자 환자들인 거죠. 환자들은 건강 리더를 통해서 건강 모임을 하는 거예요. 자주 활동 모임을. 그래서 편찮으신 분들은 편찮으신 분대로 그리고 뭐 우리 컨셉은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자라고 하는 컨셉이니까 자주 활동을 통해서 서로 이제 건강을 지키고 돈 있는 사람들 다 해결됩니다. 그죠? 돈 있는 사람들은 전혀 문제가 안 돼요. 다 알아서 헬스장 가시고 운동 다 잘하세요. 근데 굉장히 이렇게 열악한 동네가 있는 거죠. 특히 이게 우리 법동 지역 같은데 그런 사각 지역들이 많다고 보거든요. 저희 지역마다. 근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좀 세팅이 되면 더 좋겠죠. 이렇게 해서 요 부분하고 수요자하고 공급자하고 그 사이에 여기 민간 협의체를 통해서 계속 뭐 사정하는 거죠. 사정하고 조사하고 평가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이렇게 그분이 나섰다면 그런 평가를 통해서 다시 공동체 안에 포함시켜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드는 그런 개념도가 되는 거고요. 계속해서 저희는 지금 좋은 모델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함께 하자는 얘기를 한 거고요. 예. 제가 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어떤 방식이든 2차 협동조합, 연합협동조합 이걸 고려하셔라. 특히 대표님들은 다 지역사회에 책임 있고 그런 그 역할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버틸 수 있을까요?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현대협동조합, 현대 사회적 경제의 다양한 역할들을 어떤 자료가 있어가지고 제가 좀 본 건데요.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생산자와 시장 사이의 중재자. 농업의 어떤 부분에서는 이런 중재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시장이 횡포를 부리지 않도록 사회적 경제가 농업협동조합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 우리나라 농협이 하고 있다는 얘기는 아니고 수요가 있지만 수익이 낮은 부분에서의 공급 확대, 수익이 낮은 부분에서의 공급 확대, 은행 협동조합들이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시장 지배력의 균형추, 소비와 식품 소비와 주택 관련된. 그다음에 정보의 비대칭 감소, 대인 서비스, 의료 같은 거죠. 대표적으로 저희가 기업과 지역의 통제와 지시를 민주화하는 노동자협동조합. 새로운 활동 영역에서 혁신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요. 지금 뭐 기후 위기 관련돼 가지고 재생과 재활용 협동조합들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태양광 이런 것들. 변동성의 균형치 역할로 경제 시스템의 안정성을 강화시키고 경제 위기에 대한 대응책, 자본주의에 대한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방책이 되는 역사적인 문화적인 배경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 발전 과정에서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코로나를 통해서 보니까 정말 사회적 경제가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 사회적 경제가 어떤 면에서 굉장히 어렵잖아요. 여행협동조합 막 초토화되고 우리도 난리도 아닌데 대전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렵지만 애써서 굉장히 그 일선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협동조합들도 많더라.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민들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하는 일이 그런 일이니까 굉장히 적극적으로 많이 했었고 뭐 직간접적으로 많이 애쓰고 있는 협동조합도 많더라. 그리고 그러니까 그런 코로나라든지 이런 문제를 보면서 사회적 경제가 진짜 필요하구나라는 그런 그 인식들이 좀 많아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회적 경제나 협동조합이 이제 사람들한테 많이 인구에 회자되고 90년대, 2000년대를 겪으면서 넘어가면서 당연한 방식이잖아요. 정권이 어떻게든 그냥 어떻게 보면 영국에서는 빅소사이어티라고 해서 그 사회적 경제 키우고 시민사회를 키웠던 그 정권이 사실 보수당 정부에서 그런 걸 키웠잖아요. 이게 다 필요한 거예요. 그들이 뭔가를 시도하려면 사회적 경제가 아니면 어려울 정도로 지금 보편화돼 있고 사회 연대 경제라고 하는 좀 더 커다란 의미의 경제가 실현되고 발현되고 있는데 이때 어떻게 저희가 나가야 될지를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린 자료는 거친데 좀 고민해 보시고 함께 설계를 같이 지역사회에서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상 서투고 네, 시간도 부족하고 그렇게 해서 좀 제가 준비한 거는 이렇게 마치고요. 자료를 이렇게 갖고 가서 잘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뭐 궁금하신 거나 뭐 강의 중에 따로 메모하셨던 거 있으시면 말씀 주시면 마이크가 지금 이게 멀리까지 안 되는 관계로 저번 주에도 네. 질문이 없으면 서운하실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아까 2차 협동조합에 대한 중심적으로 설명하신 것 같은데 사실 저희도 이제 나발계 연합회도 거기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이야기도 하고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수익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부분을 쓰는데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거든요. 뭐 거기에 대한 고민이나 제안, 조언 있으시면 해주셔서 네. 아닌 게 아니라 제가 지난주까지 광주를 10번을 왔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동명동 마을관리 사회협동조합을 만들기 위해서 그 비즈니스 모델을 그 어르신들하고 머리를 이제 맞대고 고민을 많이 했죠. 네. 비슷한 거잖아요. 그 마을관리 협동조합의 비즈니스 모델과 진짜 마을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이 저는 유사하다고 보는데, 근데 그분들이 답을 찾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마을관리 협동조합을 보면, 그러니까 기업 하나를 딱 보면 이게 답답한데, 마을관리 협동조합을 딱 보면 전체에 어떻게 보면 정말 마을을 관리해야 되는 뭐 그 협동조합이 필요한 거죠. 이게 이를테면 그게 뭐 앵커시설? 앵커시설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예, 앵커시설을 관리하는 그게 뭐 주차장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도시재생 이후에 그런 도시재생과 관련된 시설물들을 관리하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지역에 그 관광, 그 지역 관광에 대한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그 청년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 지역에 보면, 동명동 지역에 보면 청년들과 연계를 하면서 마을 관광 코스를 짜는 그런 내용이 있고, 세 번째가 이제 협동조합이 이게 만들어졌더라고요. 이게 협동조합이 뭐냐면 막걸리 만드는 협동조합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하나 놓고 보면 굉장히 이제 효과가 그래도 덜할 텐데, 이 세 개를 놓고 보니까 좀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더라고요. 마을관리 협동조합의 그림이 그려지고, 이걸 또 이제 홍보를 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도시재생 관련된 그런 사업으로. 그래서 어르신들이 70이 넘어서서 뭐 비즈니스 모델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비즈니스 모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닙니다. 웃으셔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설계를 같이 하면 어떨까? 제 말씀은. 그것도 역시 함께 하는 거잖아요. 전체를 설계하고, 어떻게 보면 마을 전체를 설계하고, 거기에 있는 어떤 전체 뭐 관광이라든가 그런 걸 설계하고, 또 하나의 진짜 그 아이템, 그 관광에 이제 실제로 내놔야 될 구체적인 제품, 이런 것들이 연결됐을 때 정말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 된다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대답이 되셨는지. 기존의 협동조합 실현칙이 있습니다. 현재 올해 이제 협동조합 정체성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할 때 혹시 실현칙 중에 그 의미가 퇴색하거나 또는 의미가 더 강화된 어떤 그런 이슈들이 있는지, 또 새로운 그 원칙에 추가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의견들이 있는 부분들 어떤 것인지 좀 경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저도 맨날 보던 분야가 있고 하니까 좀 아쉬운 게, 지금 담지 못한 게 노동에 대한 존중이 없어요. 그 원칙을 보면 뭐 노동과 관련된 게 없어서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굉장히 이렇게 우리가 쉽게 잊어버릴 수 있는 게, 정말 우리 협동조합에 조합원은 아니고 직원을 뽑잖아요, 먼저. 근데 사실은 그 직원도 어느 정도 우리하고 이제 맞으면 기간을 둬서 조합원 가입시키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죠? 보통. 그런 게 이제 뭐 제도적으로 좀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여러 사회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그런 문제들이 없게 하는 그런 어떤 선언? 우리 한국 사회에 가장 필요한 선언이 아닌가. 비정규직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노동 존중이라는 건 꼭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그 지역에서 저는 민들레가 이게 세 개를 더 넣었어요. 이게 하나가 노동 존중이고요, 직원들 뭐 존중하는 노동 존중이고, 또 하나는 적정 서비스, 적정 진료. 진짜 민들레다운 원칙이죠. 그거 하나를 집어넣고, 또 한쪽은 물론 7원칙 중에 7번째 원칙이 지역사회인데, 지역사회라는 말보다 조금 정말 이제 소외계층 뭐 그런 요새는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약간 약자, 소수자에 대한 배려, 그런 원칙들이 있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노동 존중과 소수자에 대한 배려,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되겠고요.
이렇게 돌봄 쪽에 하다 보니까 사람에 대한 생각을 했는데 어떤 제도에 대한 생각은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노동 존중이 뭐 가치적으로 저도 도움이는 되지만 실제 이제 기업 아니 협동조합 안에 경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저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양쪽 양측하니까 측면에서 보면 실은 이제 노동 존중이라고 하는 부분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으로 어쨌든 보장하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방식이 이제 그런 식으로 풀리다 보니 실제 협동조합을 운영하면서 가장 또 애통 터지는 점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극단적으로 갈등이나 문제가 양상되는 경우가 좀 많아서 아까 얘기하신 그 정도 우리 사회가 좀 성숙해 하고 있나? 라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개인적으로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 다른 역사도 뭐 몬드라곤, 뭐 스페인 만만치 않은 역사예요 거기가. 그죠? 독재가 수십 년 동안 정말 70년대까지 독재가 잡고 있고 그런 사회에서 뭐 민주 뭐 그런 얘기해요? 뭐 노동 존중 빨갱이지 다. 우리보다 더한 그런 시대를 겪어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결과치만 놓고 보면 아유 뭐 선진국이고 뭐 잘했 그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제가 드리는 사례는 조합평의의 그런 겁니다. 조합평의에도 조합평의가 뭐 하는지 몰랐어 처음에는. 거기에 몬드라곤 배우자 보면 그런 얘기예요. 조합평의가 뭐 하는지 모른다 처음에. 서로 몰라요. 뭘 제도를 하나 세웠는데. 근데 그 제도가 제대로 아까 이사회 버금가는 어떤 쌍 두 개의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갈등과 그 파업도 거치고 굉장히 어려운 과정들을 거쳤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는 압축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없어요. 그런 게 없으니까 이게 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럴 때 중심을 잘 잡아주고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중심을 잘 잡아주고 정말 우리는 정말 어려운 사회잖아요. 뭐 비정규 엊그제 저도 저기 김영분 어머니를 뵙고 왔어요. 태안 가서 그 석탄 우리는 그 저기 이런 여담이지만 환경 제 천주교 쪽에서 환경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석탄 화력 발전소 없애야죠. 삼척 짓지 말아야 되죠. 맹방에 짓고 있는 거. 근데 거기서도 이제 그걸 전환해야 된다고 말하는데 노동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게 아니라 다 학자나 기업가 중심으로 그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그러면서 함께하면서 비정규직의 문제, 그다음에 전환할 때 이분들 중심으로 얘기를 꺼내야 된다라는 그런 방식으로 얘기할 기회를 주시고 그런 식으로 좀 계속 바뀌어 나가는 뭐 당장 뭐 노사 간의 합의를 통해서 뭐 임금이 얼마고 그건 나중에 일인 것 같아요. 그거는 정말 지금은 워낙에 그 말도 할 수 없는 이렇게 언론도 막혀 있고 하는 부분들을 조금 더 상황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주체화 시켜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주인으로 그런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